한 번에 합격 해커스. 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총평과 함께 꼼꼼 해설 강의 임해 봅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요, 전 영역이 고르게 출제되었다. 사실 40문항으로 문항수가 증가하면서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등의 기존의 40문항 출제하는 그런 시험과 영역이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골고루 냈는데요. 미시 파트에서 19문항, 거시 파트에서 17문항, 국제경제에서 4문항이 출제돼서 다른 시험과 유사하게 출제 범위가 골고루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적 영역은 수리적 계산 문제는 총 11문제 정도가 출제됨으로써 거의 반에 육박하는 그런 계산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특징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모든 문제를 다 해설 강의 임해 보지만 우리 이번 문제는 상당히 질적으로 좋게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를 좀 높게 봤을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제가 전체적 총평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노무사의 1차 시험을 위해서 우리 과연 경제학 개론 시험이 어떠한 우리의 장점을 줄 수 있을지 저는 정말 큰 장점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계산 문제가 거의 반 이상 출제됐다는 것은 사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출제 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 문제 제외하고는 계산 문제가 답이 사실 보이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다 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전부 다 풀려고 하면 오래 걸리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풀어도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경제학 개론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선택 잘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2차 노동경제학까지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1번부터 똘똘 해설 강의 임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재와 X의 시장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요 우하향, 공급 우상향, 일반적 모습이죠. 자, 1번입니다. 수요 감소와 공급의 증가가 발생하면, 자, 우리 이거 바로 한번 해보면요. 수요 감소, 좌측 이동, 그 다음 공급 증가, 우측 이동.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수요 감소 폭과 공급 증가 폭을 모르기 때문에 자, 분명히 거래량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일정한지 알 수 없죠. 불분명히 되겠습니다. 단박에 1번 틀려 정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풀 필요 없어요. 이번에 문제가 사실은 다 풀면 오래 걸리지만 보이는 것만 제대로 풀어도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자, 옳지 않은 것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수요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감소한다. 자, 동일한 폭으로 감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요 감소, 공급도 감소. 같은 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자, 이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이건 그림 그릴 필요도 없이 공급이 우측 이동하면 거래량 반드시 뭐합니까? 증가. 맞습니다. 4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발생한다. 자,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자, 공급 감소, 좌측 이동. 자, 분명히 폭은 모르지만 명백히 누구는 상승하고 있습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있죠? 4번 맞습니다. 5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자, 폭은 모르지만 명백히 거래량은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함을 알 수 있죠? 전부 맞고 1번 틀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이 문제 이제 보시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설명, 수요 우하향, 공급 우상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선지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시장 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제, 최고 가격제를 설정을 하면 생산자 잉여 일부가 소비자 잉여로 이전된다. 자, 우리 한번 정확히 한번 그림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설정 전에 얘 뭐였어요? 생산자 잉여. 얘 뭐였습니까? 소비자 잉여였었죠.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가격은 여기인데요. 우리 거래량은요. 아무리 수요량 많아도 공급량 이거밖에 안 되니까 거래는 여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래량이 돼요. 거래량이. 그러면 우리 생산자 잉여는요. 요 거래에 대해서 요거 최소 요거 했는데 이거 받았으니 요거만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분명히 생산자 잉여죠. 그러면 생산자 잉여 중에 요거만큼이 뭐 한 겁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잉여는요. 자, 보세요. 요 거래에 대해서 이거 모두를 낼 수 있는데 이것만 냈으니 이 전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소비자 잉여. 따라서 요 빗금친 사각형 면적은 원래는 생산자 잉여였는데 그 중에 이 전체 중에 요 일부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소비자 잉여로 이전. 맞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최저임금을 시장 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한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래 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자, 원래는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산자 잉여. 여기가 구매자 잉여. 자, 그런데 여기 가격에 대해서 이만큼을 공급인데 이만큼 수요니까 거래는 요뿐이에요. 거래는 이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원래 생산자 잉여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요 거래에 대해서 공급과일은 요걸 요구했는데 이거 전체 받았으니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감소한 거, 요거는 증가한 거. 그럼 일단 감소보다 증가가 많다고 한다면 오히려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증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감소한다 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입니다. 만약 공급 곡선이 완탄이라면 뭡니까? 공급이 수평이라는 뜻이죠. 자, 그려보겠습니다. 공급 곡선이 수평이다. 자, 우리 언급 없는 수요는 그대로 우하향을 전제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상향의 공급일 때 생산자 잉여 생겨야 되는데 수평이니까 오로지 소비자 잉여만 있지 생산자 잉여 없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의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 되고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요번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잘 내면서도 요소에 틀릴 수 있는 복병을 준비해 놨어요. 3번도 그런 문제인데요. 자,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독점 등 불안정 경쟁이 과소로서 시장 실패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자연 독점은요, 여러분들 명심하실 것이 규모 수익 체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규모 수익 체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규모 수익 체증입니다. 체증으로 인해서 자연 독점 대 시장 실패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기에 정답이고요. 자, 우리 비경합이고 배제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공공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4번 대기 오염 물질의 피해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외부 효과죠. 5번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자, 역시 이러한 모든 것들 정보 우리 경제학의 사로는 비대칭 정보에 의한 이러한 역선택 도덕적 해이도 시장 실패를 낳을 수 있죠. 그래서 모두 시장 실패인데 2번은 이 자체만이 틀렸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옳지 않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우리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유사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먼저 이러한 생산 함수에서 자, 규모에 대한 수익을 한번 따져보자. 자, 규모 수익은 어떤 개념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모든 투입을 T배에 넣었더니 과연 산출이 T배만큼이냐 더냐 덜이냐 요걸 의미하죠. 그래서 T배를 늘려볼게요. 자, ETK 더하기 뭡니까? TL이 됩니다. 요거 T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T로 묶으면 EK 더하기 L이 되고요. 자, 이거 수학적으로 루트 T는 빼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식이 되느냐? 바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다르게 쓰면 T의 2분의 1승배예요. 따라서 가령 T를 2배라고 한다면 모든 투입을 2배 늘렸는데 루트 2배만 넣은 거니까 더 적게 넣은 거죠. 규모 수익 체감이 됩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우리 등량곡선은 여러분들 Q에다가 막대기만 칠하면 됩니다. 그럼 등량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 어떻게 구하느냐? 양변을 제곱하면요. Q바 제곱은 자 2K 더하기 L이 되죠. 자 K를 풀면 자 우리 넘기면 얼마 됩니까? 2분의 1이 나오죠. 2분의 1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거 완전 보완 말도 안 되죠. 완전 대체 관계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등량과 등비용선 기울기가 다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비용 최소화점에서 한 요소만 사용한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완전 대체 선형의 함수에 있어서는 우리 만약에 등비용선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등량곡선 기울기 크다. 자 누구만 투입합니까? L만. 자 더 작다. 누구만 투입입니까? K. 그래서 한 요소만 투입하죠. 우리 코너의 모서리에라고 해서 정확히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계 기술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아까 얼마 구했었어요? 분명히 2분의 1이 나왔었죠? 일정합니다. 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감 틀렸습니다. 맞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 기업 A의 평균 총 비용 함수 이렇다. 시장 수요 함수 이렇다. 독점 이윤. 우선 독점의 이윤 극대화는요. MR 뭐로 풀 수 있습니까? MC로 풀 수 있습니다. 우선 MR은 수역선에서 절편 갖고 기울기 2배로 풀 수 있죠. 200 빼기 8Q가 됩니다. 그런데 MC는요. MC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TC요. TC. 자 그러면 총 평균 비용 우리 아시죠? 우리 ATC는 총 비용을 수량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우리 총 비용은 ATC의 Q를 곱하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Q를 곱하게 되면 20 더하기 자 Q 제곱이 됩니다. 여기 TC를 미분하면 되죠? 얼마 나옵니까? 가볍게 2Q가 되면 알 수 있죠? 여기가 2Q. 그럼 넘기면 얼마입니까? 10Q. 요 200입니다. 따라서 Q는 20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유는 TR에서 TC를 뺀 거예요. TR에서 TC를 빼보자. TR은 P 곱하기 Q인데요. 분명히 P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 Q를 수역선 대입하시면 되죠. 2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80. 200에서 빼면 120이 되죠. 그래서 P는 120이 됩니다. 그러면 P와 Q를 곱하게 되면 이 20과 120 곱하는 거니까 2400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 우리 이제 비용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총 비용 아까 얼마였어요? 20 더하기 Q제곱이었죠. Q에다가 20을 대입하시면 400이죠. 20이니까 420입니다. 총 비용은 420이죠. 자 이렇게 빼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자 우리 1980이 나오게 되면 알 수 있죠. 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요, 기펜전은요, 수요 법칙도 성립하지 않은 가장 열등한 재화였었죠. 가격 떨어지면 감소합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은요,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라면 대체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득 효과가 0이 아니라 대체 효과가 0입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의 열등제. 자, 일단 기펜 아니 열등자로 전제하고 한번 풀어보면요. 자, 우리 아시죠, 여러분들? 정상제와 열등제에서 항상 명심하실 것은 소득 탄력도와 소득 효과는 구분하자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우리 소탄. 자, 우리 정상제는 소득 늘면 소비 느니까 플러스고요. 반대니까 소득 효과 마이너스입니다. 자, 열등제는요, 소탄은 소득 늘면 줄이니까 마이너스죠. 소요는 플러스입니다. 반드시 서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등제는 소득 효과 플러스예요. 틀렸어요. 그 다음 기펜 아닌 열등자라 전제한다면 수욕선은 여전히 뭡니까? 법칙 성립하니까 우하향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어쨌든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을. 정상제의 경우에는요, 가격 떨어졌을 때, 자, 법칙 다 성립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두 늘어야 돼요. 대체 효과든 소득 효과든 모두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의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갈게요. 사실 이 문제는 뭐 제가 수없이 많이 해드리는 그런 패턴이고 많이 나왔던 기출선지예요. 자, 우리 내시 균형을 물었습니다. 쉽죠? 우선 보수니까 클수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이 A국, 오른쪽이 B국입니다. 바로 하면 됩니다. B가 높은 보조금을 보이고 있습니다. A는요, 600, 300, 100 중에 600. 자, B국이 중간 보조금은요, 400, 550, 300 중에 550. 자, 낮은 보조금이라면 100과 350, 200 중에 350. 그 다음 A가 높은 보조금이라면 제일 큰 거 650. 자, A가 중간 보조금이라면 제일 큰 거 500. 자, A가 낮은 보조금이라면 제일 큰 거 750. 그래서 별표끼리 만나는 조합인 중간 보조금, 중간 보조금. 몇 번 답입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8번입니다. 자, 8번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한 기업의 평균 가변 비용이 주어져 있고요. 고정 비용이 11회입니다. 자, 손익분기 가격과 조업 중단 가격은, 자, 손익분기 가격은요. 자, AC 뭐였습니까? 최소점에서 가격이 나오죠. 이게 손익분기 가격이고요. 자, 우리 조업 중단 가격은요. AVC 최소점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가격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미 AVC는 주어져 있네요. 3Q 더하기 5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최소가 되려면요. 생산을 아예 안 하는 0일 때예요. AVC 얼마입니까? 5가 됩니다. 따라서 조업 중단 가격은 간단히 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손익분기 가격이죠. 근데 뭐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AC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AC는요, 아시겠지만 AVC와 AFC의 합으로 구할 수 있죠. 자, AVC 3Q 더하기 5고요. 자, AFC는 총고정이 10이니까 이거를 Q로만 뭐 하면 됩니까? 나누면 AF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최소값, 자, 미분해서 얼마 나오게 하면 되는 겁니까? 0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요거 3 나오죠? 상수는 없고요. 자, 우리 분수함수 미분. 자, 우리 Q분의 1은 Q제곱분의 1로 쓰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죠? 상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12 쓸게요.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 4 되죠. 그래서 Q제곱은 4니까 Q는 얼마 이미 분명합니까? 2 이미 분명해요. 근데 조심할 건 Q2가 가격이 아니에요. 요 Q2를 다시 어디에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까? AC에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2 대입하시고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자, 요거 6 나오죠? 5, 11. 6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7이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9번이 되는데 사실은 별거 아닌 문제인데 물론 어려워요.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기업 A, B는 생산 한 단위당 폐수 한 단위를 방류한다. 그러니까 생산한 단위 수만큼 폐수가 방류되고 있어요. 적정 방류량 100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적정 생산량도 뭐라는 뜻입니까? 100임을 알 수 있죠. 조심할 건 Q는 모두 생산량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두 기업에게 각각 50의 폐수 방류권을 할당을 했답니다. 자, 폐수 저감 한계 비용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폐수 방류권의 균형 거래량과 가격은 굉장히 쉬워요. 뭐냐? 두 한계 비용이 같을 때 이루어집니다. 무슨 소리냐? 한쪽이라도 한계 비용이 작으면요. 그쪽으로 뭡니까? 가기 때문에 같아질 때가 뭡니까? 균형 거래량 산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우리 MCA 100 빼기 QA와 MCB 120 빼기 QB를 요걸 일치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넘겨서 20이죠. QB 넘기면 QB 여기는 빼기 QA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수학에서 변수가 2개면 식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되죠. 그럼 또 다른 식 요걸 활용하자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방류량과 생산량 같기 때문에 결국 요 작전에 따라서 QA와 QB 생산량이자 방류량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얘가 얼마나 줬습니까? 100으로 결정하자. 요걸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 자체를 풀기 위해서 순서는 좀 바꿀게요. 여기다가 B, 여기다가 A라고 한다면 위아래 더해버리면 이 QB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0이 돼서 QB는 얼마 나와요? 60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QA는요? 아무데나 대입하면 돼요. QB 60이니까 QA는 얼마입니까? 40이 나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A기업은 40을 뭐 하고 있습니까? 방류해요. 근데 티켓을 50이나 받았어요. 10이 남죠? 근데 B는요? 자, 60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켓은 50밖에 없어요. 10만큼이 뭐예요? 모자라요. 그러니 이쪽과 10을 거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래량은 얼마다? 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거래 가격은요? 거래 가격은 이미 쉬워요. 뭐냐? 보통 우리가 PMC이기 때문에 결국 P와 MC를 일치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답도 P, 요거 답도 P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우리 QA가 아까 얼마 나왔었습니까? QA가 40 나왔죠? 요거 40 대입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60. 자, QB가 얼마 나왔었습니까? QB 60. 여기다가 60 대입해도 얼마 나옵니까? 60이 나오죠? 그래서 P는 가격은 가볍게 60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됐던 가장 아파트에서 변별이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우리 10번 가겠습니다. 말 문제네요. 자, 불완전 경쟁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수요는 우하향한다. 자, 일단 독점은 공급 곡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베르트랑 모형은요, 산출량 결정 모형입니까? 가격 결정 모형입니까? 가격이죠? 틀렸습니다. 4번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자, 러너 독점도는요, P분의 P 빼기 MC로 구할 수 있고요. 우리 힉스 독점도가 수요의 가격 탄력도의 역수로 구할 수 있죠. 어떤 걸 대도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 선지 처음 봤죠? 여러분들 차별화에 수직적 차별화와 수평적 차별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직적 차별화가 뭐냐? 자, 분명히 소비자가 한 상품이 비싼 다른 상품보다 품질이 더 좋은 것, 품질 따위가 더 좋은 건 수직적 차별화라고 합니다. 수평적 차별화는 전혀 새로운 것이 수평적 차별화입니다. 그냥 틈새 시장, 남이 안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품질 따위 다른 것은 수직적 차별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5번은 역시 틀린 선지죠. 그럼 이제 3번 보시면 우리 순수 독점에 비해서 2부 가격제를 통한 독점은요, 당연히 PMC에서 이용료도 받고요. 또 소비자잉여를 그대로 뭐로 가져옵니까? 가입비 명목으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정확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지요. 자, 우리 계속해서 11번이 되겠습니다. X와 Y를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 효용함수가 이렇고 PY는 PX의 2배다 그랬습니다. 효용 극대화 행동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사실 CD형에 대해서 우린 정형화된 수요함수 공식이 있죠. 자, X는 M을 PX 나누고요.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이 지그재그로 오죠. 여기 얼마입니까? 1이 됩니다. 자, 우리 X는 알파에만 붙죠. 3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3분의 1 곱하기 PX분의 M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Y는요. 자, 같은 원리로 M을 PY로 나눠요. 자, 그런데 M은 알파, 베타 다 붙죠? 더해서 1이 됩니다. PY는 베타에만 붙죠?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히 다시 쓰면 PY분의 M이 되고요. 앞에는 3분의 2가 붙으면 알 수 있죠? 그런데 PY가 PX의 2배예요. 그러니 이 PY를 뭐로 다시 쓸 수 있냐면 2PX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소거되면서 결과적으로 M을 PX 나눈 값 분의 3분의 1이 됨으로써 누구랑 동일하게 됩니까? X와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단박에 1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2번은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 증가분. 자, 결국은 X든 Y든 자, PX분의 M이 동일한 상태에서 그거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M이 증가해도 결국 X와 Y의 소비량 증가분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Y 가격이 하락하면 X 수요량이 증가하느냐. 자, 보세요. X 수요량에는요. 전혀 PY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PY가 떨어진다 해서 X가 늘지는 않습니다. 변동 없죠? 불변입니다. 그 다음 4번 재밌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독해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 우리 MRS XY와 예산선 기울기 PY, PX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PY가 PX의 2배 2PX가 되는 거니까 결국 예산선 기울기는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MRSXY는 우리 늘 말씀드린 친구 이름 MUI분의 MUX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MUI분의 MUX, MRSXY가 2분의 1보다 작아요. 이런 상태네요. 그러면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체인지한다고 한다면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PX분의 MUX와 PY분의 MUY를 비교했었을 때 이런 식이 되거든요. 결국 원당 한계용이 Y쪽이 크니까 Y 늘리고 X는 무엇해야? 결국 줄여야 효용극대화 될 수 있으니 X를 늘려라가 아니라 X를 줄여야 됩니다.
4번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만약 두제와 가격이 같다면 두제와 수량도 같다. 자 보십시오. 사실 이거는 뭐 더 볼 것도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아까 여기에서 뭐라고 지금 했냐면 요 상태가 지금 된 겁니다. 두제와 가격이 같다. 그러니까 x는 px분의 m 3분의 1, y는 py분의 m 3분의 2인데 어떤 조건으로 바꿨냐면 두제와 가격이 같다. 이게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누가 많아요? y가 더 많죠? 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 갈게요. 자, 이 문제 이제 보시면 전기차 제조업체인 A의 생산함수 주어져 있고요. 노동값 3, 자본값 9가 나왔습니다. 생산량 200을 최소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조심할 건 노동의 투입액, 자본의 투입액을 물었습니다. 선형이라 모서리에 코너에가 된다는 거 직관하실 수 있겠죠? 자, 우선 등병선 기울기부터 먼저 바로 한번 잡아 봅니다. 자, 우리 K와 L이라고 할 때, 자, 우리 등병선 기울기 R분의 W죠? 3분의 1입니다. 3분의 1로 잡아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등량 곡선은요, 그 막대기 칠하면 돼요. 그러면 K로 풀면 나옵니까? 4분의 1이 나오죠? 더 작아요. 작다, 무슨 축이요? K축에서 비용 최소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만 투입하는 겁니까? K만 투입하고요. L은 뭐 하지 않는다? 투입하지 않죠? 그래서 요 생산함수에서 자, Q를 얼마 만들어? 200. 그리고 L은 없으니까 오로지 4K요. 그럼 K가 몇 단위 투입하면 되는 겁니까? 50단위죠? L은 없습니다. 자, L은 없으니까 L의 투입액은 0이 돼서 그냥 1번 답이죠. 그런데 K가 50단위인데 K 값이 얼마입니까? 9니까 5, 9, 4, 15, 452 자본 투입액이 되죠.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3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공부했던 공식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가격 소비 곡선의 패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이제 갑이 1탄 그랬죠? 그래서 가격 소비 곡선 한번 그려봅니다. 요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B탄일 때, 여기는 수요 가격 탄력도 1일 때, 여기는 탄력적일 때 가격 소비 곡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의 가격 탄력성 1이면 어떻습니까? 가격 소비 수평 맞네요. 바로 단박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면은요, 문제는 참 좋은데 답이 확연히 앞쪽에서 금방 도출되는 예가 많았었어요. 바로 1번 답으로 끝내면 되는 문제죠. 자, 우리 2번 설명합니다. X 가격 탄력도가 1일 때 X제 가격이 상승하면 Y제 수량은, 자,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Y와 X를 쓰고요. 이러한 예산선을 한번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차별이 있어서 효용 극대화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일단 그래프를 좀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X제 가격이 상승하면요, 자, 우리 분명히 X 최대 구입량이 주니까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어딘가에서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져서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이 된다. 그러면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 균형 연결한 것이 가격 소비이기 때문에 수평선으로 뭐 할 수 있다? 도출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수요 가격 탄력도가 1이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원래 X는 이만큼, Y는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요, 이만큼이 되죠. 자, 확연히 어떻습니까? X 수량은 줄었지만 Y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죠? Y는 불변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X제 가격 탄력도가 1보다 작다. 즉 비탄일 때 X제 가격이 하락하면 X제 수요량이 감소한다. 자, 이것도요, 좀 세밀히 그려드릴게요. 자, 원래 이러한 예산선이 있습니다. 여기 무차별이 있어서 여기서 효용 극대화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X값 떨어지면서 예산선이 완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이 됐을 때 이걸 이은 걸 뭐라 했었습니까? 가격 소비. 그런데 이 경우는 X가 비탄일 때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분명히 X값이 떨어짐으로써 X 수량 늘기도 하지만 Y 수량도 뭐하고 있습니까? 증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X 가격 하락하게 되면 Y 수량은 뭡니까? 증가합니다. 3번 역시 틀렸습니다. 4번, X 가격 탄력도 1보다 작으면 가격 소비는 우하향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상향. 틀렸습니다. 그 다음, 가격 소비 곡선 통해서 통상 보통 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죠. 예, 다 틀리고 1번만이 옳은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4번 갈게요. 사실은 기본 개념이 튼실하다면 쉬운 문제인데, 자,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죠. 하지만 답은 분명히 확연히 나와.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전체적으로 질이 좋은데, 자,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답은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3번을 먼저 풀어드릴까요? 자, 수요 가격 탄력도가 1보다 큰 탄력적 구간에서는, 자, 탄력적 구간에서 가격 올리면 판매 수입, 총 수입 뭡니까? 감소하죠? 그러니까 증가를 했으니 단박에 3번 틀려서 정답이에요. 솔직히 답은 금방 풀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거. 하지만 전체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요 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을 가정해 보자. 그리고 가로축, 세로축, 절편 각각 A와 B라 하자. 자, 수요 가격 탄력성 관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수요량이 2분의 2, 요거 반입니다. 여기죠. 할게요. 요게 2분의 2. 자, 여러분들 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탄력도는 저의 작전 모자 씌우기 작전이 정말 좋아요. 이거 모자 씌우고 금방 풀어요. 자, 이 경우 모자 어떻게 합니까? 내려갔을 때 원점까지가 뭡니까? 내려갔을 때 절편까지가 뭡니까? 자, 그래서 중점은 탄력도 1이 되는 경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 요거 중점 나오면 여기도 중점이 돼서 탄력도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요, 모자 씌우기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옆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요거 그대로 가는 건 이쪽이죠. 그래서 수평 거서 절편까지가 뭐가 되고요, 오히려 그 아래쪽이 뭐다? 자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여기도 역시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고, 그럼 요 길이 요 길이니까 요 길이 여기도 같아요. 그럼 여기도 탄력도 1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실 것은 어떤 수요 곡선상 점에서 수직선 내려갔을 때 원점까지가 절편까지 자. 그 다음에 수평선 갔을 때, 자, 여기서 절편까지가 그 다음에 원점까지가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자 씌우기 작전으로 금방 풀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수요량이 2분의 A보다 작아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그럼 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가 되는 건데, 자, 이 파트는 1보다 위에 있으니까 무슨 영역입니까? 탄력적 영역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 가격이 0에서 B에 가까울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전체적으로 탄력도가 커지죠? 커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좀 전에 풀었듯이 탄에서 가격 올리면 수입 주니까 3번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4번과 5번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작전이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선 이렇게 우하양 수요 직선을 가정하겠습니다. B가 일정할 때, B가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A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수요량에서는, 자, 가령 여기라 칩시다.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A가 클수록 절편이 커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탄력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여기에서는요, 모자 씌우기 작전에 따라서 내리면 여기가 뭐예요? 자는요, 요만큼이 자가 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경우는요, 역시 내려갔을 때 모는 동일하죠. 근데 자가요, 이만큼이나 커졌어요. 자, 분모는 그대로인데 자가 분자 쪽이 더 커졌으니까 탄력도 뭐 해줍니까? 커지죠. 그래서 이 P가 커지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도 풀겠습니다. 마찬가지 작전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A가 일정할 때, 이게 일정이에요. A가 일정할 때 P와 Q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가격 옆에 수평선을 그을게요. 그런데 B가 클수록 이게 커지는 거죠. 여기가 지금 B인데 커지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우선 아래쪽에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요거 그러니까 사실 의미 자체가 요쪽으로 보셔도 되는 게, 요쪽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 파트에서 수평선 걷을 때 얘가 뭐라 했어요? 분모라 했죠? 그러면 얘 뭐라 했습니까? 분자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녹색의 경우도요, 수평선 걷을 때 분자는 동일해요. 근데 분모가 더욱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더 커지면 전체가 뭡니까? 줄어야죠. 그래서 탄력도가 더 작다. 정확히 맞죠. 그래서 모두 맞고 몇 번 틀려 정답이라고요? 3번. 그러니까 분명히 1, 2, 4, 5가 풀이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알잖아요. 탄력적일 때 가격 올리면 수입 준다. 그러니까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무사 1차 경제학 개론에서 전체가 어렵다. 물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답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되게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금방 볼리거든요.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자, 갑은 회사 취업 또는 창업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선택에 따른 결과로 고소득, 저소득 확률과 보수가 아래와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여러분들 2번과 5번 선지를 먼저 할게요. 기대 소득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570 나와요. 자, 창업도요.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570 나옵니다. 다 맞습니다. 자, 만약 위험 기피자라면, 기대 수익이 같을 때 위험 기피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위험을 기피한다는 말은 저소득이 될 확률, 뭡니까? 높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저소득이 될 확률이 낮은 걸 선택하는 거죠. 바로 뭡니까? 회사 취업입니다. 그래서 창업이 아닌 거죠. 상식적으로 위험 기피하는데 창업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 1번이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늘 말씀드립니다. 효용함수가 오목이면 이게 뭐였어요? 위험 기피자였었죠. 그러니까 위험 기피는 1번의 선지처럼 뭘 선택해야 됩니까? 취업을 선택하는 거니까 취업 선택 4번은 맞네요. 그래서 다 맞고 1번 틀려 정답이고요. 자, 우리 이제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창업이 회사 취업보다 분산, 흩어진 정도로 본 측정된 위험이 더 크다. 자,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기대 분명히 수익
570을 각각 다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각각의 편차를 보세요. 창업은 엄청 편차가 커요. 회사 취업은 이 편차가 얘보다 뭐합니까? 작죠. 그래서 분산으로 측정된 편차 위험은 누가 더 큽니까? 창업이 더 큼을 알 수 있기에 3번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오로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6번 갈게요. 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전부 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급 함수는 분명히 우상향으로 그릴 수 있는데 정확히 P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2분의 1P 두시고요. 6을 넘기면 Q 더하기 6이 되는데 요거 P로 풀면 2배하면 2Q 더하기 12가 됨을 우리 알 수 있겠죠? 요거 이제 푸실 때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정확히 한번 푸시는 연습이 필요할 때 싶습니다. 뭐 어쨌든 2분의 1 남겨도 6 넘겨서 2배 넘기니까 2Q와 10이 나와서 자, 절편이 12예요. 12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상향으로 그렸어요. 자, 이거 P는 2Q 더하기 얼마라고요? 12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이 시장 균형 거래량이 5래요. 이게 5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5, 20, P는요 22. 이건 22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뭘 구했습니까? 그래프를 한번 개관해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얘기했냐면 생산자한테 단위당 2의 물품세를 부과한다. 늘 말씀드리죠. 평행이동 비법을 이용하셔야 풀 수 있는 내용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공곡선, 자, 요거 평행이동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P 대신에 P 마이너. 그런데 올라갔으니까 뭐야? 플러스. 얼마만큼이요? 이만큼. 요게 2Q 더하기 얼마 나옵니까? 12가 되면 알 수 있죠? 좀 가볍게 요거 마이너스 넘기면 플러스 14가 됩니다. 그래서 P는 2Q 더하기 14를 얻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어요. 14가 됩니다. 자, 여기는 P는 2Q 더하기 14로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새로운 균형점을 한번 계산해 보자. 요거랑 P 22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일치하면 되는 거죠? 요거 20이에요. 넘기면 8입니다. 자, 그러면 2 나누면 Q는 4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별거 아닌 그러한 수치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다 한번 개관을 해봤어요. 그럼 1번 그랬을 때 거래량은 얼마 됩니까? 4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 다음 조세 수입은요? 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조세 수입은 단위당 뭐요? 조세에다가 바뀐 거래량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조세 수입은 8이 됨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 생산자 잉여가 얼마만큼 줄었느냐. 자, 우선 최초 흰색 면적의 생산자 잉여 구해볼까요? 자, 이거 22에서 12 빼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여기 5죠? 삼각형 반띵 2분의 1이니까 얼마 나와요? 25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바뀐 쪽 노란 겁니다. 이게 이제 생산자 잉여니까 요 면적을 뭐 해보자? 계산해 봅니다. 22에서 14 빼면 8입니다. 밑에는 4죠? 곱하기 4. 삼각형 반띵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8이 16, 16이 되면 알 수 있죠? 그러니 25에서 16으로 얼마 줄었어요? 9만큼 줄었음을 알 수 있으니 3번도 맞네요. 자, 이제 우리 4번을 봅니다. 자중손실. 자, 여러분들 자중손실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자, 분명히 삼각형 2분의 1에 단위당 조세 2. 자, 거래량 변동분이죠?
5에서 4로 바뀌었으니 1이 됩니다. 자, 곱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자중 손실은 1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생산자잉여 구감소 중에 8은 뭐로 메꿨습니까? 분명히 조세로 메꿨죠. 나머지 1이 뭐 한 겁니까? 자중손실이죠. 자, 그러니 생산자잉여 감소분하고 자중손실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이 자중손실 뿐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됩니다. 자, 5번 보시면요.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 귀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소비자 완탄, 날쌘 놀이 절대 부담하지 않죠?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7번을 갑니다. 자, 거시경제 지표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전년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아져서 경찰 장비 구매가 증가했다. 전형적인 정부 지출 증가죠. GDP 증가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삶의 질은 떨어졌음을 알 수 있죠. 1번 맞습니다. 2번,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체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거 뭡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말하는 것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가 변화를 과대평가할 수 있죠. 대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역시 맞다. 자, 3번, 취업이 어려워서 구직 활동을 중단한 실망 노동자는 결국 일할 의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경으로 분류됐었고요. 그 다음 자원봉사활동, 같이 있죠. 그렇지만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5번, 소비자 물가 지수. 자, 분명히 수입품 가격 변동 포함됩니다. 반영되지 않는다 했으니 틀렸네요. 여러분들 이것도 늘 했던 내용 그대로 나왔을 뿐이지 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8번입니다. 늘 인플레이션 비용은 말 문제로 많이 나오죠. 1번, 가격을 변경하는데 당연히 메뉴판 바꾸는 비용, 메뉴 비용 발생합니다. 자, 누진세제에서요, 당연히 세율 등급 상승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인플레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뻥튀기 되는 거니까 세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질소득, 세후 실질소득은 주는 이런 우를 범한다 했었습니다. 2번도 맞고요. 그 다음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한 비용, 즉 구두창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했었고요. 4번 재밌죠? 예상치 못했을 때만 소득 재분배인데 단 채권자가 오히려 뭡니까? 손해고요. 채무자가 이득을 보는 거니까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이건 당연한 거죠. 높고 변동성이 크게 되면 장기 계획 수립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고요. 자, 우리 19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비 이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 쿠즈네츠 실증 분석에 따르면 단기는 설명하지만 장기의 평균 소비 성향 일정한 걸 설명 못하죠. 1번도 맞고요. 자, 2번 보시면 기간 간 최적 소비 선택 모형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가 감소하느냐. 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일단 저는 저축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치 효과. 자, 우선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가 증가합니다. 자, 이자는 현재 소비의 뭡니까? 기회비용이라서 기회비용 느니까 현재 소비는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축을 뭐 한다고 했었습니까? 늘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체 효과 이외에 소득 효과도 생길 수 있죠. 이자를 들어서 이자가 증가하게 되면 저축자는 실질 소득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늘릴 수 있고요. 자, 여가 소비를 우리 시완 소비를 정상자로 한다고 한다면 시완이 늘 수 있죠. 그래서 저축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해도 현재 소비 증가하면 현재 뭡니까? 알 수가 없죠. 불분명하죠. 그러니
현재 소비 감소라 단정할 수 없어서 단박에 몇 번 답입니까? 2번 답입니다. 자, 우리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요, 강제로 공적연금 저축을 하게 되면 이걸 뭐로 여기냐면 저축 증가로 여겨요. 그러니 민간의 자발적 연금 저축은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3번은 맞는 선지고요. 그 다음 4번,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일시적 소득이 증가해봤자 소비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죠. 그런데 소득은 어쨌든 늘었기 때문에 평균 소비 성향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더라도 우리 소비는 증가가 미미하니까 평균 소비 성향 APC는 오히려 뭐 할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감소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항상소득 가설이나 세계 주기 가설에 따른 소비 결정 이론과 부합되는데요. 가령 세금 감면으로 일시소득이 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일시소득은 소비 증가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끼치지 못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항상소득 가설도 세금 감면으로 일시소득이 늘어봤자 소비 증가 효과 미미하듯이 리카르도 대등정리도 자, 우리 세금 감면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소비 증가 미미한 거니까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됩니다. 5번은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20번 문제 뭐 사실 아주 단순하게 계산 문제 냈어요. 자, 위에 있는 총 생산함수를 근사치 공식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자, Y 뭐는요? 증가율은. 자, A 뭐가 되는 겁니까? 증가율 더하기 0.4 K 증가율. 자, 더하기 0.6 뭐요? L 증가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넣어볼게요. 총 생산 증가율 0.0이 됐네요. 그 다음 우리 이거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자 뭐라 불러요? 솔로 잔차라고 하죠. 0.05. 그 다음 K 증가율을 물었어요. 아직 모르고요. 그 다음 우리 노동 증가율이 마이너스 0.08이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어서 0.6에 0.08을 곱한 것입니다. 그럼 이거 전체 계산해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0.045로 계산이 되기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1번이 되겠습니다. 자산을 채권과 화폐만으로 보유할 때 보물, 토빈, 화폐, 수요, 모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채권을 화폐로 전환할 때마다 매번 B만큼의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 흔히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번 B가 클수록. 자, 우리 4번 5번도 역시 B가 클수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채권을 화폐로 전환할 때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 번 찾을 때 많이 찾겠죠. 따라서 해당 전환 금액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찾을 때 전환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바꿀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 따라서 5번이 맞고요. 그러니 전환 횟수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소시킬 수밖에 없죠. 횟수를 늘림에 따라 전환 비용이 어떻습니까? 자꾸 많이 들 테니 결국 전환 횟수는 줄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B가 커짐에 따라서 평균 화폐 보유액은요. 자, 해당 전환 금액을 많이 찾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화폐 갖고 있는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소 틀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채권을 화폐로 전환할 때마다 B만큼의 고정 비용이 드는데 얘가 커짐에 따라 일단 해당 전환 금액을 많이 찾아요. 따라서 횟수는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 해당 전환 금액 크니까 평균 화폐 보유액은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요. 그 다음 2번 이자율이 높을수록. 자,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이 모형은 채권과 화폐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에서 시장 이자율은
다른 말로 누구랑 같냐면 채권 수익률과 같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자율이 높다, 다른 말로 채권 수익률이 높으면, 아니 채권 수익률이 높은데 뭐로 화폐로 전환합니까? 평균 화폐 보유액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줄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요, 거래를 위해서 화폐를 많이 보유해야 되니까 평균 화폐 보유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우리 먼델 플레밍 모형이 나왔습니다. 자본 이동 완전 자유롭고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자,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을 때 옳은 설명 물었습니다. 사실 바로 답이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우리 이 작전 아셔야 됩니다. 고제 변금 작전. 자, 자본 이동 완전 자유로울 때 고정된 재정장, 변동된 금융장. 이거 아시죠? 하지만 원칙대로 풀어드릴게요. 자, 우선 IS는 우하향. 자, LM은 우상향. 자,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우니까 BP는 수평선이 됩니다. 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IS가 우측 이동. 단기적으로 R이 상승합니다. R이 상승하면 이자 수입 노리고 외자가 마구마구 유입되죠. 즉 달러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로 인해서 환율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락할 우려를 보입니다. 자, 우리 왜 우려라고 표시합니까? 고정환율 제도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들어온 이 달러를 중앙은행이 뭐합니까? 외화를 매입하게 되죠. 자, 외화를 매입하게 되면 그 대가로 돈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M이 증가하죠. M이 증가하면 LM의 무슨 이동이 되는 겁니까? 우측 이동이 되죠. 그래서 LM까지 우측 이동하면 보다시피 R은 그대로 있지만 Y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고정된 재정장이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소득 증가 맞습니다. 니은 그래서 외화를 매입하면 외화 보유고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자, 기억 니은이 맞고요. 그런데 확장 통화 정책은 좀 전에 말했지만 변금 작전, 고제 변금 작전에 따르면 확장 금융은 변동대 짱인데 고정대는 의미 없죠. 하지만 정석으로 풀겠습니다. 자, 우하향 IS, 우상향 LM. 자, BP는 수평을 전제합니다. 자, 확장 통화 정책 M이 늘었으니 LM의 우측 이동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R이 하락해요. 자, R이 하락하면 자, 우리가 싸니까 이자 수입을 노리고 외자가 뭡니까? 유출하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외화 수요가 증가하니까 환율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환율 상승 우려를 낳아요. 하지만 고정 환율 제도니까 절대 환율 상승 용인하지 않죠? 그럼 나간 것만큼 공급해야 되니까 중앙은행이 외화를 뭐 합니까? 매각합니다. 팔아버리죠. 그 대가로 통화량 흡수하니까 M이 감소합니다. M의 감소는 LM의 무슨 이동이요? 좌측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 이동했던 LM이 다시 좌측 이동함으로써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R도 불변, Y도 불변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불변이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리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통화 가치의 평가 절상. 뭡니까? 환율 하락이죠. 환율 하락은 순수출의 감소니까 이 선지 자체가 틀렸죠.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깔끔하게 냈어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A국의 완전 고용 국민소득은 2천, 소비함수 주어졌고요. 투자 300, 정부 지출과 조세는 각각 200이다. 우선 정부 지출 승수는요. 1 빼기 C분의 1입니다. 자, C가 소득 합해 계수 0.8이죠? 그럼 빼면 0.2니까 0.1은 10분의 2, 5분의 1이죠? 역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 5, 기억은 맞습니다. 자, 조세 승수는요. 1 빼기 C분의 마이너스 C죠? 자, 우리 0.8을 대입하면 아래 0.2죠? 0.2분의 0.8? 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 경기 침체 갭이 존재하느냐. 자, 완전 고용 소득이 2천인데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죠. Y는 C 100 더하기 0.8 Y 빼기 T, T는 200. 그 다음 I는요 300, G 역시 200이 됩니다. 요걸 전체 계산하시면 Y가 2200이 나와요. 그러면 완전 고용보다 뛰어넘었으니 오히려 확장 갭이죠. 침체 갭 아닙니다. 바로 이 확장 갭, 총생산 갭이라서 얼마 나옵니까? 절대값 200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4번인데요. 아마 앞쪽 파트에서 폐수 방육관 문제, 9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면 우리 24번이 변별력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풀어볼게요. 총 생산함수가 이러한 솔로 경제성장 모형에서 인구 증가율과 노동자 효율성 증가율이 각각 마이너스 3과 5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사실 이거는 노무사 시험 문제에선 첫 선을 보였지만 다른 영역,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감모노,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례사 등등의 문제에서는 또 국회직 기출 문제에선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노동자의 효율성 증가를 쉽게 말하면 기술 진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솔로 모형에서 기술 진보는 인구 증가와 같은 효과로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균제 상태에서는 우리 이거 했었죠? 경은 인구 증가율과 같고 1인당 경제 성장률은 뭡니까? 자, 0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기술 진보 때문에 인구 증가를 늘리는 결과니까 각각의 뭐를 더하면 된다고 그랬었습니까? 기술 진보율을 더해버리면 최종 답은 경은 인기, 일경은 기,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기술 진보에 해당되는 것이 노동자 효율성 증가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뭘 넣으면 됩니까? 노동자 효율성 증가율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에 노동자 효율성 증가율 더한 값, 또 1인당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 노동자 효율성 증가율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솔로 모형에서는 경제 성장률 대신에 자본 증가율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자본 증가율도 이렇게, 1인당 자본 증가율도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그 노무사 시험 문제 40문항 바뀌면서 훨씬 더 좋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응시자 수가 많아지면서 사실 그동안 1차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었는데 1차의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이걸 토대로 그대로 우리 경제학 선택자들이 노동경제학 간다고 한다면 그냥 더 쉽게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선택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문제 풀어보는데 설명의 편리 때문에 선지 구성 좀 바꿨습니다. 2, 3, 5를 먼저 볼게요. 자, 묻는 게 균제에서의 성장률을 묻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증가율을 묻는 건데 총생산량 증가율 뭡니까? 경제성장률이죠. 경제성장률을 뭐로 푼다고요? 인구 증가율에 효율성 증가율을 더하라. 각각 마이너스 3과 5니까 더하면 가볍게 2 맞습니다. 그 다음 1인당 생산량 증가율은 뭡니까? 1인당 경제성장률로서 바로 뭐로 나와요? 노동자 효율성 증가율이니까 갑분이
5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5번은 노동자 1인당 자본량도요 1인당 자본 증가율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대로 노동자 효율성 증가율을 풀 수 있거든요. 바로 뭡니까? 3입니까? 5입니까? 5입니다. 그래서 몇 번 틀려 정답이라고요? 5번 틀려 정답이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선지도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총 생산함수를 유효노동 투입량, 즉 L 곱하기 2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쪽도 L2로 나누고요. 이쪽도 L2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와, 수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돼요? L2로 묶어서 0.5승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노동에 대한 뭐요? 1인당 생산량. 제가 그냥 Y라고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U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요거 0.5와 요거 1이 있는 거니까, 자, 우리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려오면서 지수법칙에 따라서 0.5 내려오면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아다시피 요 내용은 L2의 0.5승으로 바꿀 수 있고요. 분모를요. 자, 우리 분자 쪽에 2와 라지 K 0.5승이 남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쁘게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L2분의 K 0.5승이 됩니다. 요걸 유효노동 1인당 자본량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도 이제 U를 써볼게요. 자, 그래서 총 생산함수를 1인당 생산함수, 정확히는 유효노동 1인당 생산량으로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균제 상태를 보인대잖아요. 우리 균제 상태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 경은 인과 같고요. 1인당 경제성장률은 우리 0이었거든요. 근데 모두 뭘 물었습니까? 유효노동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 유효노동 1인당 생산의 증가율. 자, 우리 1경이든 1인당 자본 증가율이든 모두 0으로 갔기 때문에 가볍게 0이 그대로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4번 문제는 일타쌍피 두 개를 물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속적 기술 지무가 있는 걸로 묶여요. 또 하나는 아예 유효노동 1인당으로 바꾼 다음에 균제를 물었던 겁니다. 유효노동 1인당의 균제 바꾼 상태에서 1인당 자본 증가율이든 1인당 경제 성장률이든 모두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 균제니까요. 균제 상태는 K가 불변이고 Y가 불변이기 때문에 그대로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모두 뭐하다? 맞다. 그러니 틀린 선지는 5번이 됩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오답이 제일 높았을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25번 갑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우리 AK 모형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각각을 1인당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인당 경제 성장률 우리 원래 뭐였었냐면요. 1인당 경제 성장률은 SA에서 인구 증가율 N을 빼면 이게 1인당 경제 성장률이었었죠. 자, 그런데 감가상각이 있으면 경제 성장률 갉아먹기 때문에 시그마만큼 빼주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가로 묶으면 더하기로 바뀔 수 있겠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1인당 경제 성장률이 됩니다. 자, 요것만 하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억! 저축률이 높아지면 S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1인당 자, 우리 총생산 증가율, 경제 성장률 뭡니까? 높아지죠? 기억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면요. 자, 빼는 값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낮아지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균형 성장 경로에서는 1인당 자본 증가율과 1인당 총생산 증가율이 동일하다. 여러분들, 자, 우리 위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제 1인당으로 나눠져 있죠? 요걸 뭐로 바꿔봐요? 증가율 형태로 바꾸면, 자, 1인당 생산량 증가율. 자, 우리 A는 상수 취급했으니 의미였고요. 그 다음 1인당 자본량 증가율과 같아져 버려요. 자, 가볍게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이제 리을 보시면요. 이 경제는
항상 균형 성장 경로에 있다. 이건 이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우리 균형 성장 경로는요, 자본이나 노동이나 생산량이 일정 비율로 성장하는 경로를 의미하는데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인당 경제 성장률이 이건데요. 이게 플러스 부호가 나와야 1인당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가 돼서 계속 성장함을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알 수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서 조항에 주어져 있어요. SA가 뭐라고요? 크다. 이게 더 크다. 분명히 무슨 부호입니까? 플러스 부호. 그러니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항상 균형 성장 경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다. 따라서 전체 중에 니은 제외한 기역, 디귿, 리을의 몇 번이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6번 가겠습니다. 자, 좀 쉬웠던 문제입니다. 유동수 함정은 아시죠? 화폐 수요 이자 세력도가 무한대인 상태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LM 곡선이 수직의 형태래요. 자, IS 곡선이 우하향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완전한 구축이냐? 자, 우리 구축 효과 뭐였습니까? G를 늘려봤자 전혀 소득이 안 느는 거죠? G가 늘면 IS 우측인데 그럼 결국 누구만 뛰어요? R만 뛸 뿐이지 Y는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히 2번 답이고요. 그 다음 피구 효과는 소비가 이자율의 함수일 때 발생한다. 여러분들 피구 효과 뭐였어요? P가 떨어지면 실질부가 뭐 하는 겁니까? 늘죠? 그래서 실질부, 실질자산, 실질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서 결국은 뭐 한다는 겁니까? Y가 증가한다. 이게 이제 피구 효과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려고 한다면 실질부나 실질소득이 소비를 늘리는 거니까 소비는 누구의 함수라고 가정해야 되겠습니까? 소득의 함수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IS가 수평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IS가 수평선. 자, 그리고요 LM이 우상향. 자, 통화정책, 가령 확장 통화정책을 취하면 LM이 우측이동이죠. 그럼 보다시피 R이 불변이라 Y가 늘고 있죠.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투자의 이자율 타격성이 여기다. 이 말은 뭐예요? 투자가 이자율과 아무 관계없다. 자, 그러면 투자가 이자율과 아무 관계없다. 누가 말했습니까? 케인즈. 그래서 우리 IS 곡선이 뭐로 바뀝니까? 수직선이 되면 되는 거죠. 역시 틀렸습니다. 자, 우리 오른선지 2번이 되네요. 자, 27번입니다. 통화 공급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실질 화폐 수요는 명목 이자율의 감소 함수, 실질 국민소득의 증가 함수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화폐 시장에서요. 화폐 시장에서 실질 통화량과 이자율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통화 공급은 외생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자율과 관계없다. 자, 우리 명목 이자율이니까 스몰 i라고 제가 쓸게요. 그 다음에 실질 화폐는 명목 이자율의 감소 함수고 실질 이자율의 증가 함수. 이자율의 감소 함수니까 우하향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요. 자, 우리 화폐 공급이 우측 이동하게 되죠. 명목 이자 뭡니까? 하락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 다음 니은,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명목 이자는 하락하느냐? 자, 일단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 통화 공급을 가정한다고 한다면 물가가 오르면 실질 통화량이 줄죠. 그러니 화폐 공급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이자율이 뭐합니까? 올라가죠? 상승이죠? 하락 틀렸습니다. 그 다음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를 위해서 화폐 수가 증가하니까 이건 다시 그릴게요.
자, 공급과 수요. 자, 실질 화폐 수요가 느니까 결국 이자로 뭡니까? 상승함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자, 기억 디귿의 4번이 답이네요. 자, 28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그런 문제인데 고정 환율제와 변동 환율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게 있죠. 불가능한 삼일체 또는 트릴레마라고 일컬어지는 거. 자, 뭐였습니까? 자고금. 자, 자본 이동이 완전 자유롭고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한 독립적인 뭐요? 독립적인 금융 정책 취하기가 어렵다. 바로 뭐였습니까? 트릴레마. 또는 이거 이외에도요. 요 세 개 중에 두 개는 알 수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마음대로 못해. 이게 이제 트릴레마가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 때 고정 환율 제도를 전제한다면 자, 독립적 금융정책 쓰기가 어려워진다.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선지고요. 그 다음에 2번 고정 환율 제도에서도 과도한 무역 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면 심각하죠. 가령 지속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라고 한다면 결국은 고정 계속 시키기가 힘들죠. 환율이 일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죠. 2번도 맞습니다. 사실 답은 쉬웠어요. 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환율 익스체인지 레이트는요. 여긴 달러입니다. 자, 우리 외화 달러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유가가 급등하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돈을 많이 줘서라도 사와야 돼요. 그래서 달러 수요가 뭡니까? 증가합니다. 그럼 환율이 뭡니까? 상승. 환율의 상승은 우리 원화 가치 뭡니까? 하락이죠. 그래서 상승이 틀렸습니다. 가치는 하락합니다. 환율 상승이니까. 자, 3번 틀려서 정답이고요. 4번 변동 환율제에서도 환율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환율이 너무나 급등한다면 환율은 제가 늘 말하지만 달러값 수입 가격인데 수입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일부 정부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개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고정 환율제와 변동 환율제 모두 환율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수입업자 입장에서 환율의 상승 우려시 환율은 수입 가격이라서 환율이 뛰면 수입 가격이 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정 환율이 된다고 한다면 이득 볼 수 있죠. 또 수출업자가 환율 상승이 되면 수출 가격이 떨어져서 수출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 변동 환율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5번 선지도 맞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경제학파. 자, 우리 정책 무력성 정의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루카스 교수의 세고전학파 이론이고요. 자, 니은 총수요 외부성 이론은 여러분들 세 케인즈학파의 이론이지 실물 경기 변동 이론, 세고전학파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 케인즈학파는 침체 원인이 총수요 부족이 있다고 하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 다음 비동조적 가격 결정 모형은 세 케인즈학파다. 여러분들 너무 이 한글 번역에 초점 두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 이 원어에 초점을 두세요. 스태거라는 단어가 지체된, 그러니까 시차가 있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합의를 보려고 경기 침체 때 물가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불경기를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합의 보자, 가격을 좀 떨어뜨리자. 근데 이 조정이 실패하게 되면 왜 실패합니까? 다 따로 노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가격이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시차를 두고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비동조적 가격 설정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동조적 가격 설정 모형에 따라서 조정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 재화 가격 경직성을 보인다는 것이 소위 뭐였습니까? 조정 실패 모형이었었죠. 전형적인 세 케인즈학파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의 몇 번 답입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만 틀렸죠. 그 다음 우리 30번입니다. 자, 국제경제 문제도 잘 냈어요. 자, 이 문제는 우선 노동량이니까 무슨 유형의 문제입니까? 투입 유형의 문제고요. 투입은 작을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A국 총 노동량 20, B국 총 노동량 60입니다. 그 다음 1번. 자, 우리 절대우위. 절대우위는 절제나비 작전에 따라서 제품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품 X를 봤어요. 자, 투입은 작은 게 좋은 거죠. 누가 작아요? A국. Y도 누가 작아요? A국. 그러니 모든 재화는 A국이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설명의 편리를 위해서 5번에 비교위를 먼저 할게요. 자, 우리 비교위는 뭡니까? 나비. 비교위는 나라별로 푼다. 자, 합니다. 우선 A국을 해볼게요. 거요. 그런데 2와 4는 재화가 다르니까 단순 비교 안 된다고 그랬죠? 상대값. 4분의 2 얼마입니까? 2분의 1. 자, 6분의 3은요? 6분의 4는요? 3분의 2가 되죠. 두 개 중에 투입은 다운, 작은 것 쪽이니까 이쪽입니다. 그래서 A국은 어디가 비교우입니까? X제. 그러니 B국은 어디가 비교우일까요? Y가 비교우가 된다. 자, 그러면 B국은 비교우가 있는 Y제 올이네요. 근데 총 노동량이 60이에요. 하나 만드는데 6명 필요해요. 그럼 60명으로 몇 개 만듭니까? 10개 만들죠? 5번도 맞다. 자, 이제 우리는 나머지 2, 3, 4 기회비용 관련 문제 풀어봅니다. 자, 2번 A국에서 X1 생산 기회비용을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해작전 기나 기회비용은 나라별로 푼다고 그랬죠? 투입일 땐 막대기만 씌우면 아주 빠르게 정확히 푼다고 그랬어요. 자, A국의 중심으로 기나 이거와 10장의 막대기 묻는 게 X니까 이걸 분자로 읽으면 Y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 정확히 맞습니다. 자, 3번 A국에서 X 6단위와 Y 2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점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X 하나 만드는데 2명 필요해. 6단위면 6, 12, 12명이죠. 자, 그 다음에 Y는 하나 만드는 4명이에요. 2단위면 4, 2, 8, 8명입니다. 합치면 20명인데 맞잖아요. 분명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 B국에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Y제 한 단위에 대한 X의 상대 가격 이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X의 상대 가격을 보면 되는데 우리 경제에서 상대 가격은 기회비용이라 했으니 얘는 B국의 X 생산 기회비용을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회비용은 기나 작전에 따라서 B국에 선을 그었습니다. 막대기 하고요. 묻는 쪽을 분자로 읽는다고 그랬죠? Y로 표시했을 때 6분의 4, 3분의 2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2분의 3이니까 틀렸죠? 몇 번 답?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31번이 됩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4,800원, 4달러랍니다. 명목환율이 1,300이래요. 자, 우선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구매력 평가설에 기반한 우리 이제 빅맥 지수로 한번 계산해 보면 미국 가격 4달러분에 한국 가격 4,8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 선지에 구매력 평가환율 빅맥 지수 얼마 나옵니까? 자, 나누면 가볍게 1,2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자, 여러분들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질 환율은 1이 되죠? 그래서 1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 참 재밌는 것은 3, 4, 5 선지가 됩니다. 자, 지금 양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명목 환율은 하락한다. 지금 현재 명목
환율은요, 얼마로 줬냐면 1,300원으로 줬어요. 1,300원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매력 평가환율 미국 가격분의, 자, 자국 가격 한국이죠. 한국 가격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게 빅맥 지수로 표현되는 구매력 평가환율이죠. 명목환율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얘가 1,200원, 얘가 1,300이 돼요. 이쪽이 비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양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명환율이 떨어져서 하락해서 얘와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명환율은 하락합니다. 답은 3번. 자, 4번으로 보시면 미국의 햄버거 가격과,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미국 가격분의 한국 가격이고요. 여기 이제 명목 환율인데 현재 이렇게 부동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햄버거 가격 그리고 명목 환율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일정하면, 자, 그러려면 요 두 개가 같아지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한국 쪽 가격이 뭐 해야 됩니까? 상승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자, 또 한번 쓰겠습니다. 미국 가격분의 한국 가격. 여기는 명목 환율이 되고요. 이런 부등호 관계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어요. 장기적으로 명목 환율과 미국 햄버거 가격은 모두 상승한다? 자, 보세요. 얘가 그대로 있는데 얘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아지려면 얘 떨어지고 미국 쪽도 떨어져야, 그래야 분모가 떨어져야 전체 값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오를 수 있죠? 얘는 떨어져서 큰 쪽에서 떨어지고 작은 쪽에서 올라서 서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같아질 수 있죠? 그래서 모두 하락해야 됩니다. 자, 다 틀렸고 몇 번만 맞은 답이라고요? 3번만 맞은 답이다. 자, 3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보시면 잠재 GDP가 1,500이 되고요. 잠재 GDP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 얼마나 변화시켜야 되느냐. 자, 우선 각각의 우리 IS 곡선과 LM 곡선을 먼저 도출해야 되죠. 자, 우리 IS 곡선 Y는 CIG를 통해서 요 C와 I와 G, 물론 T에는 200을 넣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자, IS는 Y는 3,700팩이 100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LM 곡선은요, MS와 MD를 일치시키시면 되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일치시켜서 LM 곡선을 도출하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푸시면 Y가 1740이 나와요. 지금 잠재가 1500인데 1740은 과열된 거죠. 얼마만큼이요? 240만큼 과열된 겁니다. 따라서 요 240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 지출 300 중에 240은 몇 퍼입니까? 80%죠. 그래서 80% 감소시키면 된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33번 갈게요. 자, 단기 필립스 곡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이 빈출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이 베타가 클수록, 자, 여러분들 단기 필립스 곡선에서 이거 뭐예요? 파이 Y축, U는 X축인데요. 기울기거든요. 파이가 이 베타가 크다는 것은 단기 BC가 가파른 기울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파른 기울기가 된다는 뜻은,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뭘 하더라도, 긴축을 하더라도 실업률 증가가 뭡니까? 미미할 수 있죠.
그래서 희생 비율이 작아지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유가 상승 충격이 이것을 의미한다. 플러스 값이요. 자, 단기 필립스 곡선을 상방 이동시킨다. 자, 여러분들 파이와 u와의 관계로 표현되는 우리 우하향의 뭐에서요? 단기 필립스 곡선에서 사실 파이 t나 여기 ut는 절편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절편 값이 뛰게 되면 당연히 단기 PC는 뭡니까? 상방 이동할 수밖에 없죠. 니은은 맞습니다. 자, 우리 디귿선지는 좀 고난도로 냈어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제가 증명해둔 강좌도 있어요. 뭐냐? 필립스 곡선, 단기 필립스 곡선과 오쿤의 법칙과 그 유명한 루카스 AS 3자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이용하면 나머지 하나를 도출할 수 있어요. 보통은 오쿤의 법칙과 루카스 AS를 이용해서 필립스 곡선을 도출하는데요. 요 두 개를 이용해서도 얘가 도출이 돼요. 그래서 단기 필립스 곡선과 오쿤의 법칙을 결합하게 되면 자, 보통 P와 Y 관계인데 P 대신에 인플레이션율 파이를 써도 돼요. 이거와 이것이 양의 관계, 우상향의 AS를 도출할 수 있어요. 좀 고난도죠? 네, 이것은 맞습니다. 자, 리을 재밌습니다. 단기의 기대 인플레가 고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절편이 그대로 있다는 전제 아래 인플레이션 감축, 자, 긴축을 취하게 되면 자,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물가는 떨어지지만 누가 늡니까? 실업률이 높이죠. 그래서 리을도 맞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2차 과목인 노동경제학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객관식 문제로는 잘 나오지 않는 선지인데 냈습니다. 노동 수요 관련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사실 1번은 너무 당연합니다. 자본 가격 하락하면요. 자본만이 수요하겠죠. 싸니까. 따라서 노동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당연히 1번이고요. 자, 나머지 보시면 제품 수요 가격 탄력성 높다든지 장기라든지 또 자본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크다든지 대체 탄력성 크다든지 또는 선지엔 없지만 총 생산 비용에서 노동 비용 차지 비중이 커지게 되면 모두 노동 수요 가격 탄력도는 커집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명확하게 1번이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이요. 이 문제 안 낼 수 없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값은 자, 우리 고정된 잠깐만요. 가끔 분필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값은 고정된 총 가용 시간을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으로 나누어 선택한다. 가령 총 시간이 t라고 한다면 얘를 뭐와 뭐로 나눈다고요? 자, 노동과 여가로 나누자. 자, 우리 주어진 조건에 노동은 L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가는 H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효용함수가 주어졌는데 뭐의 함수입니까? 여가와 소득의 함수죠? 여가와 소득의 함수입니다. 여가와 소득의 함수. 여가는 H를 쓴다고 그랬고요. 소득은요, I를 써요. 자, 그러면 소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소득 I는 WL 더하기 large A. 이 large A는 뭐라 나왔습니까? 근로의 소득. 네, 근로의 소득. 근데 분명히 함수는 H와 I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윗식에 의한다고 한다면 L은 뭐 빼기 뭐가 돼요? T 빼기 H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입하시게 되면 W. L은 T 빼기 H 더하기 large A. 그러면 풀어 쓰면 WT 빼기 더하기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빼기 WH가 되죠. 이게 소득 I입니다. 자, 그러면 Y축에 소득을 두고
X축에 H 여가를 두면 기울기 얼마입니까? W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효용 극대화점은 자, MRS 앞글자 HI는 누구와 같아야 됩니까? W 예산선 기울기와 같아야 되니까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죠? 실질소득이 증가하는데 여가가 정상적이니까 여가를 늘려요. 그러니 노동공급은 감소. 2번도 맞습니다. 다음 3번 만약 여가가 열등제라면 자 W의 상승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자 우리 이거 하나하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다 해보신다고 한다면 대체 효과에 의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W 임금 상승 시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니까 기회비용 증가하면 그 선택은 줄여야 되죠. 그래서 노동공급 뭐합니까? 늘린다. 자, 그 다음에 W가 상승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는데 여가를 열등제라 전제했으니 여가를 줄입니다. 따라서 노동공급 뭐합니까? 증가. 참고로 우리는 이런 얘기했어요.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노동공급은 항상 우상향이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이거 안 해도 돼요. 따라서 임금 오르면 반드시 노동공급 뭐합니까? 증가.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W가 상승했을 때 대치효과는 좀 전에 했죠. 그래서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해서 여가 주니까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4번도 맞습니다. 5번은 아주 빈출입니다. 여러분들 근로의 소득은 대체효과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틀린 겁니다.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됩니다. 자, 36번 할까요? 자, 뭐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죠. 고용과 관련된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제활동 인구란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 합 맞죠? 2번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 예, 비경제활동 인구 맞습니다. 그런데 군대 의무 복무자, 교도소 수감자, 조사 대상에서 제외죠. 그 다음 4번 일주일 동안 수요일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다. 뭡니까? 취업자. 자, 5번도 빈출입니다. 일정한 직장이 있는데 일시적 질병 때문에 제가 이제 사례 설명할 때 요즘은 당일 수술, 당일 퇴원이라고 하죠. 뭐가요? 치질 수술이. 이런 거 수술한다고 자릅니까? 말도 안 되지. 여전히 뭡니까? 취업자입니다. 실업자 분류 안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이 됩니다. 자, 37번 효율 임금 이론에서 기업이 시장 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 그렇죠. 그래 높게 줘야 이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채용비용, 훈련비용 절감해서 또 생산성 높게 유지할 수 있죠. 1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또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생산성 높일 수 있고요. 또 노동자가 만약 근무 태만해서 해고되면 딴 데 가봤자 임금을 적게 받는데 손해잖아. 그러니 근무 태만 알아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 좀 많이 받으니까 체력이나 건강 향상에 노력한다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 제고하는 관련이 없죠. 당연히 옳지 않은 거 5번이 됩니다. 자, 38번 갈게요. 자, 우리 균제 상태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죠. 우리 공식 있지 않습니까? 실직률 더하기 구직률분의 실직률. 자, 그런데 얼마 나왔다고요? 12%가 나왔다. 0.12죠. 자, 그러면 우선 실직률 3% 0.03, 구직률 얼마냐? 이게 모른다. 자, 여러분들 계산해서도 풀 수 있겠지만 역대익도 좋아요. 자, 요거 22% 0.2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25분의 얼마입니까? 3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 전체 한번 계산해 보시면 100분의 얼마 됩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죠? 4배하고 4배하면요. 그래서 얼마로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12% 0.12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5번이죠. 역대입도 즐기세요. 객관식은 가능합니다. 자, 답 5번이었고요. 자, 39번. 자, 별거 아닌데 재밌습니다.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 균형점을 이어봤더니 임금은 5, 고용량은 3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최저임금을 6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럼 보다시피 노동 수요량은 수요 곡선에 대입하시면 26이 나오고요. 공급 곡선에 대입하시면 32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고용을 30명 했었는데 이제는요, 아무리 노동 공급만 해도 수요가 이밖에 안 되니까 26명만 고용하니까 고용 감소는 몇 명이 되는 겁니까? 4명이 된다. 하지만 실업은요, 이거 전부가 실업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32에서 26을 뺀 6이 실업이 되기에 몇 번 답입니까? 4번 답.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40번 갈게요. 자, 실질임금의 경기 순환성 설명 오는 것은 1번 명목임금 경직성 모형에서는 또 중첩임금 계약에선 사실 이거는요 모두 세 케인작파가 주장한 명목임금의 경직성 그런 이론이죠. 따라서 만약에 총수요 충격으로 가령 총수요 증가 충격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명목임금은 그대로 있는데 물가가 뛰면 실질임금은 떨어질 수 있으니 오히려 경기 역행적이죠. 그래서 1, 2는 모두 틀렸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여러분들 모두 명목임금 경직성 이론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제껴도 됩니다. 자, 3번 효율성 임금 이론도요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 순행성 설명을 못하죠. 자, 우리 5번 보시면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서 노동 공급이 수평선인 경우 기술 충격이 발생할 때 실질임금이 경기 순행적이다. 자, 보세요. 노동 공급 실질임금이 수평선을 가정해 볼게요. 자, 만약에 노동 수요를 MPL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기술 충격으로 아무리 증가해도 실질임금은 뭐 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그래서 역시 틀렸고요. 자, 4번 보시면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 따르면 양의 기술 충격, 즉 MPL이 늘므로써 우리 VMPL은 뭐가 됐었습니까? W. V는 P니까 넘기면 P분의 W. 그러면 얘가 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실질임금 P분의 W도 뭐 돼야 됩니까? 업 돼야 되죠? 그래서 상승시킨다. 정확히 4번이 맞는 선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0문항으로 처음으로 증가된 첫 시험이었습니다. 전체적 난이도 제가 분명히 앞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분명히 전에 비해서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이게 기회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에 1차 우리 경제학 개론을 선택해서 공부를 좀 더 해두신다면 우리 2차 노동경제학까지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조합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